안녕하세요. 예, 오늘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저번 시간에 받으신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들 가지고 오셨죠? 저번 시간에 안 한 거 있었잖아요. 그쵸? 3개인가 있었는데, 그거 없으신 분은 자료실에서 받아오세요. 아직 남아있을 거거든요. 예, 상의 좀 벗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 중복재소 판례, 중복재소 사례 하나 맛배기로 풀고요. 좀 진도 급하게 마지막에 좀 나갔었는데 오늘 그 소재기부터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이나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 저번 시간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소재기부터 다시 나가겠습니다. 지난번보다 마이크가 괜찮죠? 다 들리시죠? 뒤에요. 예. 처음에 이제 소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소장 기재사항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소장 기재사항과 소장 심사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참, 그 전에요. 지난 시간에, 저기 계신데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그 우리 처음 풀었던 관할 사례 있잖아요. 그 관할 사례에서, 그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였는데, 그죠? 매매대금 지급 청구였는데, 그거를, 의무이행지가 어디냐, 그랬을 때 의무이행지가 지참채무니까, 채권자 주소지로 간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질문하신 게 뭐냐면, 매매에 관해서는 특칙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 그걸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의무이행지 매매대금 지급 청구였는데 그 의무이행지는 역시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그게 맞겠습니다. 예, 그거 정정하시고요. 우선 소장 기재사항은 자, 소장 기재사항에는 자,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죠.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 24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당사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기재해라. 그 다음에 소송물과 관련해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 항이요. 249조 2항에 자, 준비서면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거를 그 임의적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봅니다. 자, 근데 자, 청구 원인에 관해서는 약간 독특한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면 그 청구 원인을 과연 어느 정도로 기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자, 여기는요. 자, 식별설하고 이유 기재설이 있고요.
자, 식별설은 소송물을 다른 소송물하고 식별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 소송물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 원인을 기재하면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소송물, 즉 청구, 자, 소송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청구 원인을 기재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통 협의의 청구 원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식별설은 협의의 청구 원인을 기재하면 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유기재설은 말뜻 그대로예요. 자, 이유를 기재해라는데 무슨 이유냐면 자기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할 그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들을 다 기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자, 요거를요 뭐라고 그러냐면 광의의 청구 원인이라고 그래요. 광의의 청구 원인.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자, 재판장이 이제 소장 심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소장 심사를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냐면 우리 25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소장을 심사하고 나면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재판장이 소장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소장 부본 송달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죠. 자, 그래서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면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부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이 나가는 거죠. 30일 내에요. 자, 이 무변론 판결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그냥 단순히 답변서를 부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답변서를 부제출하면 마치 자백간주처럼 그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해서 다 자백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껴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무변론 판결이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승소 시켜준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 자, 변론 준비 절차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시면 변론 준비 절차가 원래 필수적인 게 원칙이니까 여기서 바로 변론 기일로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충분히 변론 기일 열어갖고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변론 기일 지정해갖고 열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변론 기일로 다시 넘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말로 좀 해가지고 좀 쟁점을 좀 정리할 필요 있겠다. 이건 서면으로 얘기해갖고는 도대체가 무슨 소린지를 알아먹을 수가 없다. 오라 그래야겠다, 당사자들을. 그래서 그때가 되면 변론 준비 기일을 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변론 기일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요 소장 심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우선 소장 심사도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소송 요건 심리의 선순위성에 관해서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소송 요건 심리가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심리보다 과연 선순위에 있느냐에 대해서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것처럼 자, 소장 심사도 소송 요건에 관한 심리나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보다 선순위에 원칙적으로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그거를 소장 심사의 선순위성이라고 하고요. 자, 하지만 이 경우에는 좀 완화가 된다고 그래요. 이시훈 선생님이 사견이라고 써놓으셨지만 그러니까 소송 요건 불비가 너무나 명확하다
이런 경우라면 굳이 소송요건 심리하고 소장 그 심사하고는 순서가 뒤집혀져도 괜찮다. 그래서 그때 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걸로 봐갖고 소각 판결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약간 완화가 되고요. 원칙은 선순위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심사의 대상은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아까 이 소장 기재 사항 중에 자, 필요적 기재 사항을 잘 기재했는지 그걸 심사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를 잘 첩부했는지, 그러니까 돈 잘 냈는지죠, 그렇죠? 돈 잘 냈는지 요거를 심사해서 자, 요거에 기해서 자, 불비가 있다 그러면 우선 역시 소송 요건처럼요 보정 명령을 바랍니다. 요게 1항에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보정 명령했더니 불응하더라 아니면은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더라 그러면 소송 요건도 똑같죠. 소송 요건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소장 각하 명령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원고가 되겠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통 변론 준비 절차 그래서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 한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변론 준비 기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론 기일이 잡히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이미 주장하고 증거가 신청되는 거고 이때는 당사자를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변론에 집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변론에. 그러니까 사실 주장과 증거 신청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엄격한 의미의 변론은 아니죠. 변론 기일이 아니니까. 근데 변론에 해당하는 내용에 집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집중심리주의 들어서면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주로 증인신문하고 당사자 본인 신문에 집중을 하고요. 그러니까 증인신문이 주로 많겠죠. 서증하고 뭐 그런데 서증 같은 경우는 저기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경우에 자 이제 증거 조사를 하는 거죠. 증거 조사를 하는데 자 그래서 증거 조사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집중심리주의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법 바뀌면서 요게 이제 강화되면서 원칙적으로 앞에서 도대체 당사자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그 다음에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증거를 제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려면 빨리 해봐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변론 기일 잡히기 전에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집중심리주의의 결국은 요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선 자 우리 사례 하나를 풀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고급 사례 1을 보실까요? 자,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건데요. 자, 서울 서초동에 사는 현재 18세인 노성녀는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 그러면 소송 능력 떠오르시죠? 자, 이제 춘천에 본사를 둔 자, 망양 주식회사 수원 지점에 취직하여 근무했는데 회사의 재정 악화로 첫 달부터 1년간 월급을 받지 못했대. 이게 임금 얘기예요. 그죠? 임금하면 떠오르시죠? 소송 능력에서 예외가 되는 사유들 중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노성녀는 수원에서 대서방을 하는 형인 노대필을 대리인으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2,050만 원. 자, 이 임금 2,050만 원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자, 소액이 2,000이었고요. 자, 중액단독이죠. 그렇죠? 중액단독하면 뭐가 생각나요? 소송대리인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 아니라도 소송대리 할 수 있다. 이게 생각나야 되죠. 자, 그 다음 내 지급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관인 이거 누구죠? 엄적용이 보니 노대필이 소장만 제출하였는데 청구 원인에는 피고로부터 2,05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서 이를 청구하려는 것임. 그러고서 그냥 받을 게 있다고만 썼어요. 뭔지는 얘기를 안 하고 받을 게 있다고만 썼죠. 그러면 뭐예요? 자, 아까 소장 기재사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청구 원인을 어느 정도로 기재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자, 좁게 보는 식별설이 요구하는 정도만큼도 지금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소장 보정이 우선 들어가겠죠. 자,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엄적용이 이 사건의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경우를 나누어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사안을 정리를 하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를 푸시게 되면 다 그림을 그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민법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민소도 그렇고 사안이 복잡하면 그림 그리시는 것부터 잘 출발을 해야 되고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도대체 그냥 쓴 게 아닌데 왜 써놨는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읽으셔야 돼요. 한 두세 번 읽으실 때. 자, 그래서 노성년이 원고고요. 그 다음에 노대필이 자, 형이겠죠 뭐. 자, 형제인데 변호사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사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든가 이제 중액 단독이니까 소액 사건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지만 자, 단독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대리의 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사안에 허가가 있다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대리권은 항상 서면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서면 증명도 없어요. 그럼 이런 걸 무건대리라고 그러죠. 이런 걸 무건대리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고가 망양주식회사를 상대로 자, 임금 지급 청구를 들어갔고요. 금액은 2,050만 원이고 자, 2,050만 원이니까 소액은 아니지만 중액 단독이다. 여기서 이게 연결된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가 했냐면 수원지법에 했고 그 다음에 소장 기재는 문제가 있더라. 소송물 특정이 안 돼 있더라. 그러니까 금전지급 청구인데 그냥 받을 것만 있다 그랬지 도대체 뭔지를 써놓지 않았으니까 이게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더라도 전혀 청구가 특정돼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있다 그랬고 얘는 방녀 18세고 그러면 우린 바로 옆에다 미성년이라고 적어야겠죠. 미성년이니까 소송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임금이더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주소지가 서울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자, 금전이니까 역시 의무이행지도 서울이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논점이 첫 번째는 요거죠. 요거 소장 소송물 특정이 안 돼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 자, 이제 수원지법에 지금 했다 그랬는데 수원지법에 할 만한 건 요게요. 자, 여기에 본점이 춘천에 있었고 그러면 피고니까 요 보통 재판적이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가 수원이라고 그랬는데 저기 요건덕지밖에 없는데 수원지법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관할권 유무 요게 문제가 될 테고 세 번째는 사안을 딱 보니까 미성년자니까요. 소송 능력이 문제가 되겠죠. 소송 능력이 문제가 되고 네 번째로 요게 문제가 되겠죠. 소송 대리. 소송 대리권 요 문제가. 요렇게 이제 논점을 배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관할권부터 심사를 하느냐? 우리 저번 시간에도 그런 게 나왔었는데 왜 다른 소송 요건부터 관할권부터 심사를 답안지에 써나가야 되느냐? 그거는
보세요. 실무적으로 관할이 없다면 이송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관할이 없다면. 그러니까 관할부터 심사를 하는 거예요. 관할권 있는가부터 심사를 해서 없으면 보내버리려고. 괜히 쓸데없이 소송요건 다 조사하고 났더니 다 있다고 보고서 다 뭘 하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할권이 없더라. 그렇게 되면 황당하잖아요. 그죠? 법원이. 그러니까 자, 관할권 유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송 요건들로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안지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문제의 소재에 보시면 우선 첫 줄에는 소장 심사의 선순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소장 심사부터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소장의 적식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소장 부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요구하고 변론 준비 절차 들어가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방식에 맞는 소장이 제출돼서 변론에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요건 흠이 있으면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소송 요건 구비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관할권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판장의 소장 심사와 소장 기재 사항의 흠결, 요 문제부터 논해준다는 거죠. 이제 소장 이 청구 원인이 지금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부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 원인의 기재 정도에 대해서 거기 식별설하고 이유 기재설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 식별설도요.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내용이 나누어지겠죠. 왜냐하면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기재하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폭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소송물 이론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병합, 변경, 그러니까 병변, 그 다음에 중복소송, 그 다음에 기판력, 그 다음에 재소금지, 그러니까 병변, 중기재, 처시, 특 그래가지고 처분권주의 위반이냐 판단할 때, 그 다음에 시효중단 범위 판단할 때, 그 다음에 특이 뭐였냐면 이 소송물 특정이었단 말이에요. 청구의 특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변, 중기재, 처시, 특 할 때 그 특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요 식별설에서 사실은 소송물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소장이 기재사항이 흠결되면 법원은 뭐 보정명령한다. 그 보정명령 했는데도 보장 안 들어먹으면 소장 각하한다. 그래서 소장 각하하면 소송은 종료된다. 그리고 소각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사안의 경우 셋째 줄에 보시면, 자, 어느 견해를, 두째 줄 마지막이에요.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부실한 기재에 해당한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식별설에 의하든 그거보다 더 엄격하게 보는 이유기재설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청구 원인이 특정이 안 됐다는, 청구가 특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보정을 해야 되고, 보정명령을 한다.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권 유무에 돌아가서요. 자, 이게 지금 엄적용이라는 판사가 지금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게 과연 단독 판사 관할에 속하는지,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의 토지 관할이 인정되는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선 단독 판사 관할에 속하는 사건인지는, 자, 2,050만 원이니까, 자, 중액 단독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당연히 단독 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지법의 토지 관할권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할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재판적은 우선 피고가 법인이니까 본점 소재지인 춘천의 보통 재판적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으로 자,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우선 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여기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채권장이 원고의 주소가 되기 때문에 원고의 주소인 서울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요. 다만 이제 계약에 의해서 월급을 수원에서 받게 돼 있었다. 그런다면 수원의 특별재판적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이래서 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 있는 소에 한하여 그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12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사안에서 이 지점이죠. 이 사무소가 이 지점이죠. 본점은 춘천에 있고요. 그래서 자, 지점인 수원에도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엄적용에는 관할권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능력과 소송 대리권의 조사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원고 노성년이 미성년자인데 소송 무능력자가 이기 때문에 과연 소송 무능력자가 과연 되기 때문에 소재기나 소송 대리인 선임행위가 과연 무효로 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송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노대필에게 소송 대리권이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노성년에게 소송 능력이 인정되는지는 자, 미성년자는 원래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사유들이 쭉 나와 있고요.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예외 사유요? 혼독 근대쟁이요? 기억나시죠? 혼독 근대쟁. 자, 그거예요. 거기서 근이죠, 근.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하고 임금 청구하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의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능력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사안의 경우에 일단 자, 소재기도 적법하고 소송 대리인 선임한 것도 일단 적법하고요. 근데 이제 노대필에게 과연 소송 대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게 중액 단독 사건이니까 할 수 있다. 친족 관계나 고용 등 관계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법원의 허가도 없었고 서면 증명도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무권 대리에 속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소송 대리권 흥결 시에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무효다. 그죠? 소송 행위들을 무효고, 자, 당사자에게는 자, 기일 불출석의 효과를 미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을 명해야 되고요. 그죠? 보정이라는 게 이제 추인이죠. 그죠? 추인할 수 있는 자의 추인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정을 명해서 우선 그 추인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대리권 증명도 없고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도 없으니까 법원의 허가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허가 신청 안 들어오는데 허가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법원이.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하고 안 하면 소각과 판결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이제 소재기의 효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소재기 효과는요 둘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소송법상 효과가 있고 실체법상 효과가 있고요. 자, 소송법상 효과는 뭐예요? 소송 계속이죠. 소송 계속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 중복제소가 소재기의 효과인가요? 아니죠. 중복제소는 소재기의 효과가 절대로 아니에요. 중복제소는 소재기의 효과로서 소송 계속이 생기는데 이 소송 계속의 효과로서 중복제소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기의 효과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복제소라는 건. 그래서 우리 중복제소에서 요건 얘기할 때 소송 계속 중일 것, 이 요건이 들어가잖아요. 소송 계속 중인데 후소를 제기했을 것,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요게 요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복제소가 있고, 자, 실체법상 효과로는 시효 중단과 대표적인 게 이게 기간 준수의 효과가 있고요. 자, 시효 중단의 대상이 과연 어떤 것이냐, 어떤 데 대해서 시효가 중단되느냐, 그게 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이건 당연해요. 그렇죠?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소송물에 대해서. 자, 이게 원칙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더 확장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병변중기자 처시특위 있었잖아요. 거기서 시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과연 소송물 이론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소를 청구했는데 손배 청구를 했는데 과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시효가 중단되는지 이것도 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여기서 소송물 이론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확장이 되죠. 소송물에만 이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자, 공격 방어 방법으로 주장한 권리에도 인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방어와 관련해서 민법에서 많이 하신 응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응소에 대해서 자, 우리 학설이나 판례는 자, 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라는 그 개념 속에 그 조문 속에 집어넣는 거죠. 응소를.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되는 게 자, 일부 청구에 문제가 있는데 일부 청구는 나중에 그 사회 때요. 집중적으로 다 몰아서 할 거예요. 다. 그다음에
자, 이 기간 준수 효과도요. 기간이라는 건 결국 제척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주되게 제척 기간이고요. 자, 제척 기간의 준수 범위도 문제가 되는데, 자, 원칙적으로 당연히 소송물에 대해서, 소송물인 권리에 대해서 기간 준수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논의가 일부 청구 논의가 있고요. 요거 역시 요때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시효 중단, 이 실제법상의 시효 중단이나 이 제척 기간 준수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죠. 소재기 효과에서 이제 소송 계속의 효과로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중복제소는 자, 우선 요건이 우리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소와 어떤 소가 과연 동일한 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의 구성 요소인 법원과 당사자와 소송물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 여기도 우선 저게 있기 때문에 소송 계속 중 신소제기인지 이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 당사자 동일과 세 번째로 소송물 동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소송 계속 중 신소제기에 있어서는 뭐가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냐 하면 이 소송 계속이 과연 적법한 소송 계속이어야 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부적법한 소송 계속에도,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 흥결돼서 부적법한 그 소송이 전소로서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게 소치 하나, 그러니까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전소가 소치 하나 소각화돼 갖고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부적법한 소라도 소송 계속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만 아시면 되고요. 또 인정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 당사자 동일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복제소나 제소금지나 기판력이나 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논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가 쉽냐면, 원래 당연히 당사자가 동일해야 되고 소송물이 동일해야 되죠. 그러면 전소나 후소에서 당사자가, 그 전수의 당사자가 후소의 당사자가 그대로 돼야 돼요. 그게 원칙이죠. 그거는 세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소송물도 마찬가지예요. 전수의 소송물이 후수의 소송물과 정확히 꼭 맞아떨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원칙이죠. 자, 그래서 기판력을 얘기할 때도 제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기판력도 당연히 발생 범위는, 기판력의 발생은 전소의 당사자와 전소의 소송물에만 발생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하지만 기판력이 작용할 때는 그게 확장이 돼버려요. 소송물과 동일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도, 그러니까 모순되는 소송물이라든가 정면으로, 아니면은 그게 선결적 법률 관계가 된다든가, 그러니까 그걸 선결관계라고 그러죠. 선결관계라든가 모순관계도 확장이 된단 말이죠.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당사자에만 미쳐야 되는데 뭐 승계인에게도 미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반적으로 대세적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된단 말이죠. 근데 자, 중복제소나 제소금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당사자 동일이라고 그러면 당사자가 꼭 동일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런 문제가 어떻게 집안이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서 자꾸 회독이 거듭하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뭐가 뭐에 있었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여기는 이런 논의가 있었고, 여기는 확장에 관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여기는 이런 논의가 있었고, 세 가지를 포효로다가 정리해서 비교해 놓으면 편하시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그래서 우선 중복제소에서도 당사자가 원래 동일해야 되는데, 자, 확장이 되죠. 그 확장되는 게 우선 기판력이 확장되는 경우, 그대로 그것도 당사자 동일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소의 당사자가 받은 기판력이 확장돼가지고 미치는 그런 당사자들일 때도 그게 중복제소의 당사자 동일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형성력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판력으로 얘기하면 대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이에요. 이 형성력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법상의 소송들 있잖아요. 우리 상법이나 행정소송 생각하면 쉬운데, 상법상의 소송 생각하면 그거를 이시훈 선생님은 기판력의 대세요다, 기판력이 일반적으로 확장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형성소송이기 때문에 그 380조 빼고는 376조나 이런 거 다 형성소송으로 보잖아요. 그죠?
무효확인이든 그게 뭐 무효 뭐 설립무효든 뭐 무슨 뭐 결의 취소든 간에 전부 다 형성소송으로 받는, 그러니까 형성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형성력을 받는 사람들도 당사자 동일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반사유를 받는 경우도 과연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죠. 왜 논의가 있냐면 반사유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긍정하는 견해와 이 이론적으로 정립도 안 돼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호문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정하는 견해를 취하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유한 문제로서 자, 채권자 대의 소송의 문제가 있고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자, 채권자 대의 소송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소송물 동일에서도요. 이것도 역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중복소송에서는 어디에 관해서 확장의 논의가 있냐면 원래 전수하고 후수하고 소송물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점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이 소송물 이론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체불 손배하고 불법 손배 청구권이 과연 같은 소송물이냐에 대해서 구이론하고 신이론하고 갈릴 테니까요. 그죠? 우선 이제 소송물 이론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요. 소송물 동일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데 어디까지 논의가 확장이 되느냐면 첫 번째는 전소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 도 소송 계속이 그 소송물이 후소에서 그거를 갖다가 소송물로다가 청구를 했을 때 그 반대 채권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 채권을 소송물로다가 청구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중복소송이라고 소송물 동일이라고 볼 것이냐에 관해서 여기 이제 견해 대립이 있죠. 부정설이 있고요. 우리 판례와 다수설이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설이 있고 이제 강현준 교수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절충설 비슷하게 단일 절차 병합설이 있는 거죠. 단일 절차 병합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반소 요구설이라고 합니다. 또 딴 말로는. 자, 요게 요 맥락에 이시훈 교수님하고 호문혁 교수님이 있죠. 약간 다르기는 해도요, 내용이. 자, 대체적으로 이런 견해가 있고, 자, 이거는 왜 그렇게 써요? 왜 이런 논의가 있는 거냐면 기판력에서는요. 기판력에서는 원래 소송물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판결 주문에 판단된 것을 그 소송물이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물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전수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는 법 조문으로 기판력을 확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작용범위, 아까 말씀드린 건 작용범위에서의 확장인데 발생범위 자체에서도 확장을 시켜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계항변이에요. 그죠? 법 조문에 보면은 216조 2항인가요? 그 상계항변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생긴다, 상계 채권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발생범위에서, 기판력의 발생범위에서 확장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법조문이 있는 거죠. 법문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복제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그럼 중복제소에서도 상계항변에 대해서 기판력처럼 중복제소에서의 소송물 동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쇼킹하게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심판 형식이 차이가 나는 경우, 즉 이행해소나 형성해소 내지는 이행해소나 확인해소처럼 심판 형식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그거를 중복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하고요, 그 인도 청구권 존재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한다고 해봐요. 213조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 인도 청구잖아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는 게 전소고 그것 말고 후소에서 소유물 그 반환 청구 내지 인도 청구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을 때 과연 이게, 아니면 전후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그게 상대방으로 뒤집힐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제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행해소하고 확인해소하고 막 전후 막 뒤바뀌어가지고 막 같이 제기가 됐다, 병합 제기가 되거나 별소로 제기가 됐다, 그랬을 때 과연 그거를 중복소송으로 볼 것이냐에 관해서 학설이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죠. 여기 대립하고 있고요. 이거 좀 이따가 케이스 풀면서 보실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호문혁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할 말씀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지점이, 그 논의가 있는 지점이 이제 일부 청구 소송물이요. 일부 청구는 이제 소송물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여기 들어가야 되죠. 사실은 일부 청구. 논의가 있는 지점을 쓰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되는 게 중복제소 확대 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복제소 금지 확대 시도라고 부르는 게 결국 이게 뭐냐면 기판력에서 보면은 판결 이유중 판단에 대해서는 상기항변에 대한 판단 빼고는 그 기판력이 발생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작용도 안 한단 말이죠. 그죠? 하지만 판결 이유중 판단에 대해서도 기판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구속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쟁점의 긍정설이라고, 쟁점의 이론이라고 부르죠. 쟁점의 이론. 그러니까 성결적 법률 관계라든가 주요하게 쟁점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구속력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논의란 말이죠. 자, 그것처럼 이 중복제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고요. 그렇게 근데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아요. 기판력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중복제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장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인데 이걸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중복제소에 대해서 그 초급 19번이요. 자, 이건 우선 이 문제는 심판 형식의 차이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중복 소송에 대해서요. 초급 19. 자, 갑은 용문산 기슭에 이웃해 있는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자, 이 집들을 을에게 월세로 임대하였다. 그런데 을이 이 집들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화학약품 저장 창고로 사용하여 집들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 민법상의 의무 위반이죠. 자, 이를 안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을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청구 원인에서 을의 불법행위로 동쪽 가옥에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 동쪽 가옥에 관한 거예요. 그죠? 지금 가옥이 두 채가 있는데 동쪽 가옥하고 서쪽 가옥하고 두 채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동쪽 가옥에 관한 걸로 청구를 3천만 원을 한 거고요. 그 소송 진행 중에, 진행 중 딱 나오면은 중복제소 보통 떠오르죠. 그죠? 얘기가. 갑이 다시 을을 상대로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죠. 앞에는 불법행위였고요. 뒤에는 채무불이행위에 기해서 두 가옥에 각 3천만 원씩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6천만 원 지급 청구를 한 거죠. 후소에서는. 자,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라 그랬어요. 본안에 관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소가 적법한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말만 바꾼 거죠. 그죠? 본안에 가서 판단하려면 소가 적법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후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설명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는 우선 사안을 도해를 하면요. 저번 시간에 판서를 중간에다 쓰고 중간에다 치고 중간에다 쓰고 중간에다 치고 그랬더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잘 잡혀요? 제가 저번 시간 거 모니터 해보니까 잘 안 잡히더라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 잘 잡히시죠? 예. 자, 그래서 자, 초급 19번은 적법 여부를 묻고 있어요. 적부를 여부를 묻고 있는데, 자, 그림은요. 전소에서는 갑이 을에게 자, 청구 원인에서 불법행위 손배 청구라고 했고요. 그래서 청구 취지에서 3천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청구 원인에서 동쪽 가옥에 관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 소송 계속 중에
후소에서 다시 갑이 을에게 이번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해서 손배 청구를 들어갔는데 6천을 들어갔단 말이죠. 6천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는 동쪽 가옥이 3천이고 서쪽 가옥이 3천이다 했어요. 근데 자 후소의 적법 여부 그랬거든요. 자 후소의 적법 여부 그랬으니까 딱 이 문제를 접하면 조금 까리하긴 해도 애매하긴 해도 첫 번째로 요거부터 얘기를 해줘야겠죠. 우선 중복재소가 문제가 된다는 거는 느낌으로 와요. 느낌으로 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순서가 좀 잡히질 않거든요. 이게 순서가 잡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뭔 얘기부터 해줘야 되냐면 후소 소송물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과연 소송물이 뭔지, 이게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병합되어 있는 건지 도대체 뭔지, 이 소송물이 뭔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송물 이론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게 왜 논의가 되냐면 이제 중복재소에서 소송물 동일 요건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심판 형식은 차이가 나질 않아요. 똑같이 이행해소거든요. 그죠? 똑같이 이행해소고요. 다만 문제되는 건 이제 어느 지점만 문제되냐면 체불하고 불법 선배 사이에 과연 소송물 동일이 인정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도 동일하고 지금 소송 계속 중이고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소송물 동일에 관한 것이냐, 소송물이 동일한 것이냐, 역시 다시 소송물 이론이 또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겠죠. 사실은 약간 논의는 지점은 틀려요. 왜냐하면 이건 처시특에서 특에 관한 거고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 중복재소에 관한 거니까요. 중에 관한 거니까 약간 틀려요. 거기서 소송물 나오는 거. 얘기가 약간 틀릴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는 동쪽 가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사실은 후소는 동쪽 가옥에 대한 손배 청구 3천과 서쪽 가옥에 대한 손배 청구 3천이 사실은 병합되어 있는 거다. 사실은 소송물 두 개고 병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참 말로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답안 보시면은요. 자, 답안을 보시면 자, 그래서 문제의 소재에 그게 써져 있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문단에는 후수의 소송물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특정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 그래서 중복재소가 돼서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선 후소 소송물의 특정을 보면 자, 소송물의 특정에 대해서는 청구 취지만으로 청구가 특정되는지 청구 원인 중 사실관계도 소송물의 요소인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자, 구실체법설은 자, 실체법상의 권리법률 관계의 주장이 이게 소송물이다 라고 보는 거고 당연히 그걸 보려면 청구 취지뿐만 아니라 청구 원인까지 들여다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일분지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청구 취지만 보면 된다. 즉 신청만 보고 그래서 일분지죠. 그래서 한 개만 보기 때문에 일분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청만 보고 청구 취지만 봐서 결정을 하고 특정을 하는데 다만 금전지급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 원인의 사실관계를 보충을 하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분지설의 경우에는 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해서 특정이 된다라는 거는 구실체법설하고 추상적으로 보면 똑같지만 자, 홍명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분지설에서 그 범위를 그 사실관계라는 거를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좁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보통 호문혁 선생님 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단어가 없는데 자, 우리 보통 이분지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적, 사회적 사실관계다. 그 사실관계라는 걸 얘기할 때는 역사적, 사회적 사실관계다. 그러니까 역사적이라는 단어는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요. 생활현상 이래가지고 조금 다른데 어쨌든 자, 역사적, 사회적 사실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판례는 원칙적으로 구실체법설을 택하고 있고 자, 확인해소에서는 청구 취지만으로 특정된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 어쨌든 후소는 소송물이 지금 두 개다.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두 개다.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동쪽 가옥에 대한 그럼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뒤에 게 후소가 지금 서쪽 가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동쪽 가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병합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동쪽 가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중복재소로서 부적합한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문제에서요. 문제점에서 자, 당사자 동일, 소속물 동일, 전소 소송 계속 중 이익이 인정돼야 되는데 나머지 요건은 문제가 없고 소속물 동일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시 구실제법설에 의해서 참 애매하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다시 또 반복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없고 그냥 선생님이 그냥 내신 거니까 그냥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약간 핀트가 다르게 고민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 권리가 다르면 사실관계가 같아도 소속물이 다르다고 보니까, 그래서 체불 손배 청구하고 불법 손배 청구는 청구권 규범 자체가 틀리니까 주장하는 권리 자체가 틀린 거니까 소속물이 다르다고 보는 거고, 자, 일분지설은 금전지급 청구니까 청구원인도 들여다 봐야 되지만, 자, 배상금을 수령할 법적 지위 자체가 소속물이니까 소속물은 한계다. 그리고 법적 관점은 경합한 것이다. 법적 관점만 경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이분지설은요. 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요. 청구 취지도 동일하고, 그래서 소속물이 동일하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일분지설 취해서요. 그래서 중복재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속물이 동일해서 그래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급 6번을 보실래요? 초급 6번이요. 이게 좀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초급 6번이요. 자, 을은 아직 찾으셨어요? 네, 저번 시간에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저번 시간에. 지금 저번 시간에 나눠드린 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19번 빼고요.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초급 6에 을은 갑소유의 단독주택에 자, 임대차 해서 세대로 살고 있었다. 을이 어느 여름날 마당에 있는 연못을 청소하다가 금도끼를 건져냈는데 그러자 갑은 그 도끼가 자기 소유물이라고 내놓으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을은 그 도끼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한다. 이때 자, 첫 번째로요. 갑이 쓸 가능성이 있는 청구 취지를 다 열거를 해봐라. 그 다음에 그중 어느 것이 적법하고 어느 것이 부적법한지를 논해라. 문제는 좀 엉뚱해요. 내용은 그렇진 않은데 문제는 좀 엉뚱해요. 그렇고요. 두 번째, 앞에서 열거한 적법한 청구 취지 중에 소송법상 가장 타당한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했어요. 문제가 좀 엉뚱한데요. 내용은 그거 문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 홍민혁 선생님 당신도 좀 빼놓으신 문제가 있고요. 그거 해설을 하시면서 논점을 가이드하시면서 빼놓으신 논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 이제 가능한 청구 취지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뭐 형성해소는 가능한 게 없겠죠. 형성소송은요. 그러면 이행해소하고 이제 확인해소가 가능할 텐데 한번 이행해소부터요. 이행 청구로 가능한 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내지 인도 청구가 가능한 거고요. 213조겠죠, 민법. 이거 문제 있나요? 이거 전혀 문제 없어요. 뭐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하는데 내 소유물이니까 반환 청구하는데 이거는 뭐 적법 부적법 따질 거 없이 그냥 적법해요, 그죠? 별 문제 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이번에는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고 두 번째 우선 이게 가능하겠죠. 갑소유권 존재 확인 청구.
이것도 문제가 없죠.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착오하시기가 쉬운 점이 뭐냐면, 아니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가능한데 소유권 존재 확인 청구 들어가면 그거 그 확인해소의 보충성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시기가 되게 쉬운 건데, 그 확인해소의 보충성을 얘기할 때는 똑같은 권리에 돼야 돼요. 똑같은 권리.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와,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와,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존재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권리에 대해서 존재 확인 청구를 한다면 그거는 보충성에 반해요. 그죠? 이행해소가 가능하니까 반하는, 우리 확인의 이익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반하는데, 자, 소유권 존재 확인 청구하고, 그러니까 소유권 확인 청구하고, 소유권에겐 자, 인도 청구권의 존보 확인을 묻는 거하고는 이게 보충성에 반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유권 존재 확인 청구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능한 게 을소유권 부존재 확인을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자, 을소유권 부존재 확인은 어때요?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확인에 이익 있느냐. 그러니까 적극적 확인 가능한데 소극적 확인 꼭 할 필요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확인의 이익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여부를 따져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능한 게, 자, 우리 좀 전에 한 것처럼 요거요. 갑의 인도 청구권 확인 청구. 인도 청구권 존재 확인 청구요. 존재 확인 청구. 자, 이게 바로 그러면 확인해소의 보충성 문제가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병합하는 경우가 가능하죠. 하나만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합하는 게 가능한데, 자, 다섯 번째로, 자, 아까 요 문제 없었던 두 개요. 소유권 존재 확인과 그에 기한 인도 청구. 그러니까 2하고 1하고 합치는 거죠. 1하고 2하고. 요게 가능하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자, 요거요. 인도 청구권 존재 확인과 그 다음에 인도 청구를 같이 들어가는 거죠. 1하고 4하고요. 교수님이 요거를 빼놓으셨는데, 요게 좀 우리가 꼭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심판 형식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인도 청구권의 존재 확인하는 거하고 인도 청구를 같이 들어가는 거하고, 과연 이게 중복 소송 문제, 우리는 다 지금까지 중복 소송 문제로 다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시는 그 전병석 교수님 책에 뭐 대항형이다 이래 갖고 자세하게 막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교수님들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논하시질 않거든요. 전병석 교수님만 그렇게 논하세요. 제가 감히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괜히 골치 아프게 그 식으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어느 교수님 책에나 써 있는 학설대로 4개만 외우세요. 4개만. 여기서 심판 형식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해소와 이행해소 내지는 뭐 이행해소와 형성해소, 요 경우에 과연 심판 형식의 차이가 날 때에도 중복 소송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요 논의를 학설 4개만 딱 외우세요. 전병석 교수님 생각대로 그렇게 막 자세하게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수험가에 그게 지금 보통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된 얘기가. 근데 전병석 교수님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다른 교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 이것도 문제 없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요. 적법한 거 2개 합쳐놓은 것도 문제가 없고요. 자, 요거에 과연 이게 중복소송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복소송인가. 이게 병합 청구를 하든 별소 제기를 하든 이게 중복청구인가 중복소송인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능한 청구 취지와 과연 적법하냐 부적법하냐에 관한 그 1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례 2에서는 2번 문제야말로 진짜 애매한 문제예요. 소송법상 가장 타당한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는데, 교수님의 의도를 그냥
이렇게 선회를 해서 이거를 가장 실효성 있는 이 청구들 중에서 적법한 청구들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청구가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고요. 그렇게 문제를 해석했을 때는 기판력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기판력 얘기가 잠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다루고요. 자, 그래서 자, 초급 6번에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문제의 소재에 이제 저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저 얘기가 써 있는 거고. 자, 설문 2에서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서 적법한 청구 중에서 과연 어떤 청구가 가장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문 1의 해결은요. 자, 각 청구의 이제 적법 여부부터 따져줘야 되는데 문제 없는 것들은 다 제끼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자, 첫 번째로 도끼 인도 청구권 존재 확인 청구가 과연 적법한지, 그 다음에 을의 도끼 소유권 부존재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그 다음에 도끼 인도 청구권 존재 확인 청구와 도끼 인도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 과연 이게 적법한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죠? 그래서 확인의 이익 그 두째 단에 보시면은요. 근본적인 수단이 있으면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 확인 청구를 해야 하고 소극적 확인 청구를 하면 확인의 이익이 원칙적으로는 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 청구권에 대해서 이행해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자, 여기 그 아까 주의하시라고 한 말이 나오죠. 그 청구권 자체의 존재 확인. 그 청구권 자체의 존재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이행해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해소의 보충성이란다. 이게 핵심이고요. 지금 확인의 이익에서요. 그러니까 앞에 뭐 일반적인 얘기 뭐 법적 지위에 한점 뭐 불안하는 법적 불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말보다 실제로 더 중요한 건 확인의 이익에서 그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자, 우선 도끼 인도 청구권 존재 확인 청구는 도끼 인도 청구라는 이행해소가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확인 판결 시에 임의 이행이 기대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자, 그래서 확인해소의 보충성에 저촉돼서 부적법하다. 그 다음에 도끼 소유권 부존재 확인 청구 역시 적극적 확인 청구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역시 부적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도끼 인도 청구권 존재 확인 청구하고 도끼 인도 청구를 병합해서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하나만 도끼 인도 청구권 존재 확인 청구만 들어갔을 때는 이게 확인의 이익에 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확인의 이익에 반한다고 전에 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근데 이게 딱 중복제소처럼 만약에 별소로 제기되거나 단일 절차 내에서 만약에 병합 제기가 됐다 이랬을 때 이거를 하나같이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중복제소 문제로 처리를 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호 교수님 생각은 그거에 엔트를 걸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판 형식의 차이에 대해서 쓰실 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요거 4개만 외우세요. 학설 4개만. 4개만 외우시는데 자, 일설은요. 우리 정동현 교수님 생각인데요. 이행해소 뒤에 확인해소를 제기하면 이미 이행해소에 포함된 주장을 다시 하는 거니까 중복제소가 되지만 확인해소 제기한 다음에 이행해소를 제기하면 전소 주장 밖에 다른 내용의 주장이 첨가되는 것이니까 중복제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순서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넓게 보는 건 뭐냐면 우리 3설에요. 이시훈 교수님 견해요. 원칙적으로는 제1설에 찬성을 한다. 하지만 확인해소 뒤에 이행해소를 제기하는 것도 중복제소는 아니지만 중복제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1설에 찬성한다. 그렇지만 남소다 이건. 남소니까 이송 등으로 단일 절차로 병합을 하자. 그래서 해결하고 안 되면 그때 남소니까 각하를 하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이제 가장 넓게 보는 견해가 뭐냐면 이행 청구를 앞에 하든 뒤에 하든 무조건, 그러니까 제2설에요. 이행 청구를 하려면 확인해소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확인해소 뒤에 이행해소를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적법 범위에서는
자, 부적법 범위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부적법해지잖아요. 부적법해지는데 자, 사설에 자, 이거 우리 홍문혁 교수님 생각하고 김용진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취하고 계세요. 뭐냐면 중복재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 청구 취지가 서로 다른데 무슨 이게 심판 형식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송물이 동일해서 중복재소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중복재소 문제가 아니고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가 계속하게 되면 확인의 소가 앞에 제기됐든 뒤에 제기됐든 불문하고 권리보호 자격이 결여돼서 즉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법 범위는 제일 넓다고 보는 그 2설하고 부적법하게 보는 범위가 거의 일치하는 거죠. 4설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그 학설의 태도하고서 부적법 범위 이렇게 해놨잖아요. 1보다 3이 넓고 3보다 2가 넓은데 2하고 4는 부적법 범위가 거의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보는 범위요. 자, 대충 그렇게 도식적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판례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판례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도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거꾸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가 있죠. 최근에. 그죠? 99년 99-1740 판례. 그 판례도 있지만 요거 이제 단일재판에서 반소로 제기했을 때죠. 자, 그래서 원래 청구가 반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이행의 소를 반소로 제기했다 그래서 원래 원고가 제기한 확인의 소가 그게 그 거꾸로 오히려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시도 있지만 최근에 이게 2001년인가 2002년인데 제가 판례 번호를 안 써놨네요. 대법원은 자, 읽어볼게요. 채권자가 채무 인수자를 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좀 쓰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쓰시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 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 청구 소송 전소와 채무 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서로 달라 전소와 후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후소가 중복재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 청구 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인수자가 별도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랬는데 자, 홍문혁 교수님도 이 판례를 책에다가 언급을 하셨고요. 김용진 교수님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요즘 서점에 가시면 파란 표지로 돼갖고 실통본 민사소송법 이렇게 써있는 책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이거든요. 그걸 줄여서 실통본인데 그거 쓰신 분이에요. 이게 충남대학교 교수님인가 그러신데 새로 교과서를 쓰셨으니까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그 견해를. 자, 근데 판례 원문을 이렇게 다 실어 놓으셨어요. 요 견해를 얘기를 하시면서 요 판례 원문을 요만큼을 다 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 판례를 좀 주의를 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그래서 제가 요 견해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사설을 취했어요. 자, 그래서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는 어느 소를 먼저 제기하든 다른 제도에 의해 부적법하게 될 수는 있을지라도 즉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나 소의 흠결 등에 의해서 청구 취지가 달라서 중복재소에 해당하지는 않고 다만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행 소송이 지금 계속 중인데 또는 그 후에 계속 되게 되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 그래서 사안에서 독기인도 청구권 존재 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됐든 후에 제기되었든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결국 독기인도 청구만 적법하게 계속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냥 권리보호 이익하고 권리보호 자격하고 사실은 이 청구의 적격이라는 개념과 신청의 필요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나뉘지만 그게 막 교수님이 짬뽕해서 서술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도요. 쓸 때 권리보호 이익이나 권리보호 자격을 사실은 막 구분 안 하고 막 중구난방으로 써대요. 막 써요. 그건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여기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니까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국 독기 인도 청구만이 적법하게 계속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가장 타당한 청구 취지가 제가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아까 판례 태도에서요. 판례 태도에서 요 판례를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언급을 하시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판례를 쓰시게 되면 답안지에 그 얘기를 쓰셔야 돼요. 최근에 판시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이런 사안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따라서 대법원도 소의 이익 문제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재소 문제로 접근을 하지 않고 기존의 우리 논의처럼 중복재소 문제 접근하지 않고 소의 이익 문제, 확인의 이익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쓰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가장 타당한 청구 취지가 뭐냐? 그랬을 때, 자, 가장 실효성이 있는가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서요. 자, 기판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서 판단된 것에 한해서 발생하고, 자, 이 판결 주문에서 판단된 것에 대해서 소송물의 존부 판단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론이 없고요. 자, 그래서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자, 쟁점의 긍정설은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고, 쟁점의 긍정설 말고도 여러 가지 있죠. 또 예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판례는 뭐 증거 요소를 취한다, 증명 요소를 취한다. 근데 우리 뭐 이시윤 선생님은 신의칙서를 취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속력을 절대 긍정하는 견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력을 긍정한다고 했을 때 그 구속력은 법적인 구속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구속력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눈다면 신의칙설이나 증거요설 내지 증명요설은 부정하는 견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의 구속력만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도가 있고 예외적으로 상기한 견해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또한 기판력은 동일 소송물일 때 작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용 범위가 확장된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적법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저렇게 문제가 없었던 게 요 세 개가 있었잖아요. 요거 인도청 반환 청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존재 확인 청구, 소유권 존재 확인 청구 들어가는 경우, 양자를 병합하는 경우 요 세 개가 있었단 말이죠. 저 세 개 중에 과연 뭐가 적법하냐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자, 도끼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은 소송물이 도끼 인도 청구권이니까 인도 청구권의 존부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뒤에 만약에 을이 소유권 확인 청구, 그러니까 선결적 법률 관계,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전수에서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불과해서 기판력이 발생 작용하지 않아서 갑이 패소할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또한 그 다음에 도끼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도끼 소유권의 존부에 기판력만 발생할 뿐 집행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갑이 도끼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다시 인도 청구를 또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갑은 두 개를 병합해서 제기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타당한 게 여기서는 다른 얘기 아니라 기판력 얘기를 도입을 하면 가장 잘 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죠. 고급 4번이요. 자, 그래서 갑은 첨가물 등매상인 을로부터 제주산 바나나를 공급받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바나나 가게를 차렸다. 을이 싱싱해 보이는 바나나를 공급하자 갑은 대금을 지급하고 바나나를 판매하였다. 고객들로부터 그 바나나를 먹고 나서 배탈이 났다는 항의를 받은 갑이 알아보니 을이 공급한 바나나가 제주산이 아니고 공업용 방부제에 담았다 꺼낸 수입 바나나였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겠죠, 그죠?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확정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권 존재 확인 청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를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 그러니까 또 중복재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갑은 다시 같은 법원에 을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두 소를 각기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소가 적법한지 후소도 적법한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전소에서는 갑이 을에 대해서 채무행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확인 청구를 들어갔어요. 즉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후소에서는 갑이 자 소송 계속 중이죠. 소송 계속 중. 갑이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해서 손배 청구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행의 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두소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랬으니까 전소에는 문제가 없는지 보세요. 전소에 문제가 있죠. 확인의 이익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충성에 반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반하겠죠. 반할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하고요. 그러면 후소에 대해서는 중복재소냐 요게 논점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소송계속전 그랬으니까 중복재소 쓰라는 얘기예요. 쓰라는 얘기인데 이건 막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처음 보면은 이게 상이 안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 확인 청구, 하나 손피 청구, 또 하나는 채무불이행이고 하나는 불법행위니까 이걸 어떤 얘기부터 풀어가야 될지가 명확하게 안 다가와요. 근데 얘기를 첫 번째는 우선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소송 계속 중이어야 되고 전소 소송 계속 중에 신소가 제기돼야 되고 당사자 동일해야 되고 소송물 동일해야 된다. 근데 당사자 동일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부적법한 지금 소송 계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소송 계속 중 유권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적법한 소송 계속이라도 과연 소송 계속이 인정이 되겠느냐? 그게 첫 번째 논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소송물 동일 요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애매한데 첫 번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확인 심판 형식이 차이가 안 난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과연 체불하고 불법 손배하고 체불 손배하고 불법 손배하고 과연 소송물이 둘 다 이행해소라고 했을 때 소송물이 과연 동일한 것이냐 이 얘기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동일 여부. 그럼 소송물 이론이 나오겠죠. 구이론하고 신이론하고. 그러니까 구실체법설, 소송법설이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래서 동일하다고 봐주면 그때서야 이제 다시 심판 형식이 차이가 나는데도 과연 중복재소에 해당하겠느냐 이렇게 논의를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이렇게 요 순서대로요. 그러니까 문제점에서는 당사자 동일은 문제 안 된다 써놓고 요 두 가지 요건이 문제 되는데 요 두 가지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부적법한 소송도 소송 계속증이 인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소송물 동일 요건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이에 이 소송물이 동일한지 그 다음에 심판 형식이 다른 경우에도 과연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문제 제기가. 그죠?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로마자 2에 뭐 써 있어요? 전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이렇게 써져 있고요. 로마자 3에 중복재소 해당 여부 이랬는데 자, 2번에 자, 전소 소송 계속 중 요건. 그다음 3번에 동일 소송물인지. 그다음에 좀 목차를 나눠서요. 이 경우도 목차를 나눠서 심판 형식이 다른 경우에도 중복재소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선 전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에 대해서는 또 아까 그 얘기 쭉 써 있죠. 쭉 써 있는데 그래서 확인해소의 보충성이라 한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 존재 확인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행해소가 가능하므로 확인해소의 보충성에 반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법원은 소각과 판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계속 된단 말이죠. 아직 소송 계속이 소멸 안 되고 부적법한 소송 계속이 계속 중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중복재소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소송 계속 중 요건에 대해서는 그 둘째 줄에요. 부적법한 소라도 무방하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넷째 줄에 따라서 사안에서 전수의 확인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라도 후수의 변종시까지 소각화되지 않는 한 내지는 소취화되지 않는 한 그래서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은 소송 계속 중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 소송물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 체불하고 불법하고 과연 동일 소송물을 볼 수 있느냐. 근데 이거 뭐 1분지설, 2분지설 이렇게 나눌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잖아요. 그죠? 1분지설을 취하든 2분지설을 취하든 이 체불하고 불법은 같죠. 만약에 원인채권 행사하는 경우하고 어음채권 행사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구실제법설은 구이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실제법상 개개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소송물로 보니까 자, 동일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자, 390조와 750 청구권 규범이 다르고 그래서 따라서 소송물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송법설에 의하면 신청 내지 그러니까 이거는 1분지설 그 다음에 신청과 사실관계 이건 2분지설에 의해 소송물을 결정하려는 견해인데 자 여기서 2분지설하고 1분지설이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뭐 요런 견해 취하고 있다. 그래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구이론 구실제법설 입장이기 때문에 중복제소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근데 자 논점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 소송법설에 따를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하지만 청구 취지가 달라서 심판 형식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동일 소송물로와 중복제소를 긍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하셨을 때 지금 출제 경향이 달라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런 문제는 잘 안 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는 어느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를 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는 1, 2, 3, 4, 5 이렇게 나눠내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한 고민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눠내거든요. 나눠내니까 이런 문제가 잘 나지를 않아요.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났을 때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그게 극소수설이거나 그렇지 않는 한 논점이 후속 논점이 생기는 방향으로 끌고 가세요. 후속 논점이 생기는 방향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판례 태도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판례를 평석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들이 보통 생기기 때문에 학설들이 견해 대립이 생기기 때문에 판례 견해를 따라가다 보면 보통 후속 논점이 생기게 돼요. 보통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소송법설을 취해서 그 심판 형식이 다른 경우에도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이 얘기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까 보신 자 학설의 태도 4가지요. 그 얘기가 그대로 써져 있고요. 여기 판례 번호 나와 있네요. 자 2001-2246 아주 최근 판례죠. 그래서 하여 소해이익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쓰시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검토해서 자 부적법한서라도 소송계속중 요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소송물 동일도 인정될 것인가 문제되는데 소송법설에 의하면 인정되지만 하지만 이 심판 형식 차이일 때도 되느냐 그랬을 때 이거는 중복제소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호문혁 교수님 견해로 가고 다만 요게 확인의 소유에 있을 때는 확인의 이익에 의해서 제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따라서 그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따라서 사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존재 확인의소가 먼저 제기되었어도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결국 후소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게 계속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사안의 해결. 시간이 금방 갔네요. 자, 5분까지 쉬겠습니다.